눈을 떠보니 어두운 지하실이었다. 눈앞에는 자물쇠가 굳게 잠겨있고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살펴보니 여기에 갇혀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여기가 어디지? 여기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런 소리도 대답도 없었다.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고 낯선 남자들이 자물쇠를 열고 들어왔다. 여기 어디예요? 저 좀 꺼내주세요. 그 남자들은 아무 대답 없이 강제로 날 붙들고 이름 모를 약을 입안에 집어넣었다. 그렇게 기억이 흐려졌다. 시간이 지난 후 정신을 차리고 여기에 오기 전 마지막 기억을 떠올려 보았다. 때는 한 달 전, 회사에서 업무를 끝내고 퇴근을 하던 중이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던지라 버스에서 하차하여 집까지는 보도로 10분 정도 되는 거리였다. 어두운 골목을 지나가야 하기에 음산한 기분이 항상 들긴 했지만 집에 도착하면 사랑하는 와이프와 하나뿐인 딸을 생각하며 발걸음을 서둘렀다. 나는 고아로 자라 가족 없이 외롭게 유년 생활을 보냈다. 외롭게 컸던지라 더더욱 가족이 소중했다. 그렇게 집으로 가던 중 내 옆으로 검은색 승합차가 천천히 따라오듯 다가왔다. 옆으로 지나쳐 갈 줄 알았기에 걸음을 늦추며 그 차가 지나가길 기다렸다. 그때 갑자기 눈앞이 어두워지며 누군가 나를 끌고 갔다. 그리고 승합차에 올라타게 되었다. 그 차에서 남성 여럿이 내려 강제로 나를 끌고 간 것이었다. 그 후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떠보니 이곳에 있었다. 내가 왜 여기 감금되어 있어야 하는 이유도 모르겠고, 그보다 더 순간 머리에 스친 건 집에 있는 가족들이었다. 출근한다고 나갔던 사람이 연락 두절이 되어 돌아오지 않고 있다면 얼마나 걱정을 할까. 그보다 더 걱정했던 것은 행여나 이 사람들이 우리 가족을 노릴 수 있다는 점이다. 침착하게 마음을 가다듬고 여기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천천히 생각해 보았다. 그런데 한평 남집대는 좁은 공간에, 사방은 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공간에서 빠져나가는 것은 무리인 듯 싶었다. 가끔 내게 와서 약을 강제로 먹이는 사람들 외에는 아무 소리도 인기척마저도 나지 않았다. 평소 남에게 피해 안 주며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생각을 하였는데, 이런 황당하고 무서운 일을 겪게 되니 눈물이 날 지경이었다. 그렇게 시간은 점점 흐르고 내 기억도 점차 흐려져 갔다. 얼마나 여기에 갇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요즘은 내가 어떻게 여길 들어왔는지, 내가 무슨 일을 했고 내 이름이 뭔지, 하나뿐인 딸 얼굴까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은 낯선 남자들이 들어와 약을 입안에 억지로 넣고 나면 잠이 오기 시작하고 기억이 점차 흐려지는 느낌을 받았다. 그래도 삶을 포기한 건 아니었다. 희미한 기억 속에 가족이 있었다는 느낌이 떠오르기 때문에. 그날부터 악착같이 살아남기로 결심을 했다. 낯선 남자들이 들어와 내 입에 약을 넣고 그 사람들이 시야에서 보이지 않게 되면 입안에 손을 넣어 구토를 하여 약을 빼내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철창 밖에서 어떤 남자의 통화 소리가 들렸다. 몇 달 만인지 사람이 대화하는 소리를 들은 것이. 나는 곧바로 그 소리에 집중을 했다. 귀를 기울이며 듣고 있던 중 상대방 목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통화하는 남자의 목소리는 뚜렷하게 들렸다. 아직까지 잘 지내고 있는 중입니다. 한 달 더 연장하시겠습니까? 여기 감금되어 있는 사람은 나 혼자였고 추측으로 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았다. 1년이요? 그럼 금액이 많이 올라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드리죠. 그 남자는 통화를 끊었고 그 이후에 그 남자 입에서 나온 말들은
충격적이었다. 앞으로 3단계 약으로 먹여. 내가 먹었던 약은 2단계였던 것 같다. 여기까지는 괜찮았다. 그 남자가 입을 열기 전까지는 말이다. 1년 동안 꾸준히 먹이면 아무 기억도 못할 거야. 그 여자도 참 독하지. 얼마나 잘못을 했길래 남편을 의뢰했을까? 그렇다. 이곳에 날 감금한 건 나의 와이프 짓이었다. 내 기억을 사라지게 만들려는 작정인 것을. 모든 사실을 알게 되자 더 이상 살아갈 이유를 느끼지 못하게 되었다. 눈을 감고 있는 힘껏 혀를 깨물었다. 이미 바닥에는 흥건한 피와 잘려나간 혀를 보니 고통스럽기보다 헛웃음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눈을 감았다. 며칠 후. 예, 가족 동의만 있으면 기간은 원하시는 대로 가능합니다. 오늘따라 문의 전화가 많네. 도대체 이곳에서 살아나간 사람은 있었을까? 이제 갓 고등학교를 졸업하여 대학생이 된 새내기이다. 평범한 대학생 같지만 사실상 그렇지만은 않다. 저녁이 되면 또 다른 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날 밤, 오늘은 어떤 셔츠를 입고 가지? 그래, 오늘은 이걸로 입자. 블루 계열의 셔츠를 선택하고 거울을 보았다. 자랑이라고 할 수 있지만 185cm의 키에 얼굴도 호감형이라는 소리를 종종 듣는다. 옷을 입고 나서 향하는 곳은 미용실이다. 보통 남자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머리를 커트하기 위해 방문을 하는 편이지만 나는 매일 미용실을 방문한다. 머리를 만지고 메이크업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연예인이나 방송 쪽에서 일하는 사람은 아니다. 단순히 그날 돈을 벌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모든 준비를 끝내고 가게에 도착했다. 그곳은 강남의 유명한 호스트 바였다. 알다시피 여성 전용 술집이다. 오시는 손님들은 다양하다. 다른 가게 술집에서 일하는 여성, 그리고 스트레스를 풀러오는 30, 40대 여성, 간혹가다 아주 평범한 40, 50대 분들도 오신다. 가게 문을 열자마자 호스트바 마담이 나를 부르며 이야기를 하였다. 야, 오늘 잘 나가는 사모님들 오시는데 잘 맞춰드려야 한다. 알지?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휴게실로 들어갔다. 휴게실 문을 여는 순간 뿌연 담배 연기가 가득했다. 어우, 담배 연기 봐. 옷에 찌들겠다. 담배를 피고 있던 그가 내게 말했다. 야, 왔냐? 어차피 들어가기 전에 향수 뿌리면 돼 임마. 그는 나와 같은 20살이고 모델 일을 하다가 여기에 오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렇게 시간이 꽤 흘렀다. 얘들아, 사모님들 오셨다. 호스트바 마담의 목소리였다. 급하게 거울을 보며 외모 체크를 하고 담배 냄새가 나지 않게 향수를 뿌렸다. 그 친구와 나는 사모님들이 계신 방으로 들어갔다. 50대로 보이는 부유하게 생기신 사모님 두 분이 앉아 계셨다. 안녕하세요 누님들, 오늘 화끈하게 모시겠습니다. 늘 하던 방식대로 사모님 옆에 앉아 술을 따라주며 늘 같은 멘트를 던지기 시작했다. 누님, 가까이서 보니 전지현 닮았는데요? 혹시 그런 소리 못 들으셨어요? 그렇게 분위기를 맞춰주며 돈을 버는 일이 나의 일상이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졸린 눈으로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는다. 그렇게 내 인생은 물 흘러가는 듯 했다.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말이다. 그날도 저녁이 되어 호스트바에 출근을 했다. 오늘은
조금 늦게 출근한 탓인지 가게가 노랫소리로 시끄러웠다. 그때 호스트바 마담이 이야기를 했다. 야, 너 지명 손님 오신대. 지명 손님이란 오로지 나를 보기 위해 오신다는 손님이었다. 나에게는 너무 고마운 손님이었다. 잠시 후 지명 손님이 가게로 찾아오셨다. 누나, 오셨어요? 가게에 들어오자마자 내 손을 잡고서는 룸으로 들어갔다. 누나, 술 한잔 받아요. 그런데 그 여성은 이미 술을 많이 먹은 듯 했다. 혀가 꼬이는 발음으로 무언가를 이야기하였는데 알아듣지 못했다. 뭐 잘됐지. 이렇게 시간만 버티면 기본은 벌 수 있으니까. 그때 나에게 손가락을 까딱거리며 가까이 오라고 하는 행동을 했다. 그 여성에게 가까이 가니 갑자기 내 엉덩이를 만지며 알 수 없는 소리를 중얼거렸다. 뭐 거기까지는 괜찮았다. 호스트 바에서는 이보다 더한 일도 많이 생기니까. 그런데 그때 뒷주머니에서 칼을 꺼내더니 스스로 배를 찔러대기 시작했다. 너무 놀라 급하게 손을 붙잡고 말렸지만 이미 바닥에 내 피로 흥건해진 상태였다. 두다 왜 이래요 진짜. 내가 있던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자 밖에 있던 호스트바 마담이 급하게 문을 열었다. 야, 너 뭐하는 짓이야? 그렇다. 그 모습은 내가 일방적으로 여성을 칼로 찌르는 모습이라고 봐도 이상하지 않았다. 아, 저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데 혼자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 마담은 급히 경찰과 119에 신고를 했고 여성은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사망한 상태였다. 경찰은 룸안 CCTV를 확인해 보았지만 그 여성이 앉아있는 곳은 사각지대였다. 하루아침에 사람을 죽인 용의자가 되었다. 그날 이후 호스트바는 그만두게 되었고 학교도 가지 못하고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다. 그 여성이 가지고 있는 칼에 내 지문이 나왔고 단둘이 있던 방에서 CCTV도 확인이 안 되니 정말 답답하고 눈물이 났다. 경찰 측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과중처벌 된다고 이야기를 하니 억울하고 미칠 지경이었다. 결국 내가 그 여성을 죽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히지 못하고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었다. 초범이지만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하여 징역 20년을 선고받게 되었다. 이제 20살. 징역을 살다 나오면 40대가 되어 과연 그때부터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하루하루 죽고 싶은 심정이었다. 15년 후 교도소에서 모범수로 활동을 하여 감형을 받아 5년 빨리 출소를 할 수 있었다. 배운 것 없고 경력 없는 범죄자를 받아주는 곳은 찾기 드물었다. 그나마 가지고 있던 건 큰 키와 반반한 외모뿐. 늦은 나이 다시 호스트바에 들어가게 되었다. 2번 다시 이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 다짐했지만 방법이 없었다. 물론 공장이나 노가다를 하면 되겠지만 그런 일은 자신이 없었다. 나이가 들어 예전만큼 인기가 있진 않았지만 하루하루 입에 풀칠할 수 있을 정도는 벌게 되었다. 그렇게 그 일을 하던 도중 손님으로 오던 여성과 교제를 하였고 결국 동거까지 하게 되었다. 오빠, 그 일 언제까지 할 거야? 배운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뭐 돈 모을 때까지는 해야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억울하게 교도소에 다녀온 이야기를 꺼냈다. 그만큼 신뢰하고 편해졌다는 마음이 들었기에 그때 나에게 급히 휴대폰을 보여주며 이야기를 했다. 오빠, 혹시 이 여자 아니야? 맞아. 근데 어떻게 알아? 여자친구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그 여성은 여자친구와 같은 가게에서 일했던 언니라고 하였다. 평소에 우울증을 심하게 앓고 있었는데 그날
남자친구와 헤어졌다고 했다. 위로도 해줄 겸 같이 술 한잔을 하였고 헤어진 이유를 들어보니 남자친구가 호스트바에 빠져 남자와 바람을 폈다는 황당한 내용이었다. 그것도 우리 가게에서. 술이 취한 언니는 갑자기 화를 내며 남자친구에게 미친 듯이 전화를 걸기 시작했고 통화가 되질 않자 화를 내며 뛰쳐나갔다고 했다. 그리고 다음날 사망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호스트바에서 살인을 당했다는 소식도 들었다고 했다. 생각을 해보니 남자 손님이 와서 나를 불렀던 기억은 있었다. 별다른 일은 없었고 가끔씩 와서는 친구처럼 힘든 이야기를 들어줬던 게 다였다. 아마도 그 여자는 오해를 한 것 같다. 나와 바람이 났던 걸로 오해를 해서 복수를 위해 그런 일을 저지른 것 같았다. 너무 억울한 일이지만 지금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 친구들과 주말에 약속을 잡고 늦은 여름 바다 근처에 캠핑을 오게 되었다. 보통 사람들은 캠핑장이나 계곡에서 캠핑을 주로 하지만 우리는 늦은 여름 수영을 즐기기 위해 바다로 정했다. 아침 저녁으로 가을바람이 선선하게 부는 탓인지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았다. 바다가 보이는 모래사장에 널찍한 텐트를 설치하기 시작했다. 성인 남자 4명이서 달려들어도 설치가 쉽지 않았다. 무작정 텐트를 구매하고 온 터라 텐트 설치하는 데에만 반나절 이상이 걸려버렸다. 슬슬 배가 고프기 시작하고 해가 지기 시작했다. 남자 4명이서 딱히 할 것도 없고 이른 저녁을 먹으며 술이나 한잔 하기로 했다. 그 중에 요리 실력은 내가 제일 괜찮았기 때문에 요리 담당은 나였고 나머지 친구들은 바다 옆에 위치하고 있는 방파제 주변에서 낚시를 하러 간다고 하였다. 꼭 잡아와라. 매운탕 기가 막히게 끓일 테니까. 친구들은 걱정 말라며 방파제로 발걸음을 옮겼다. 저녁이 되니 날씨도 선선하고 파도 소리도 내 귀에 선명하게 들렸다. 낭만적인 분위기를 즐겼다. 그때까지는. 그렇게 파도 소리를 들으며 요리를 하던 도중 텐트 옆 모서리 쪽에서 누군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급히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주변에는 우리 텐트 말고는 새하얀 모래밖에 없으니 의아해하며 다시 요리를 하고 있었다. 그때 다시 이상한 소리가 났고 소리가 나는 쪽을 보았지만 역시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속으로 생각을 했다. 분명 친구 중 한 명이 몰래 와서 장난을 치는 것이라고. 일부러 반응하지 않았다. 반응을 하면 재미가 들려 계속 장난을 칠 게 뻔하니까.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멀리서 친구들의 목소리가 조금씩 들렸다. 그런데 3명이서 갔던 친구들이 2명밖에 없었다. 야, 태수는 어딨어? 아까 낚시하러 갈 때 귀찮다고 다시 텐트로 돌아갔는데? 아까 이상한 소리를 내며 장난을 친 게 분명 태수 이 녀석인 것 같다. 난 곧바로 텐트 모서리 쪽을 쳐다보며 이야기했다. 야, 나와 다 들켰어 임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야, 나와. 안 나오면 우리끼리 먹는다. 아무 소리도 반응도 없었다. 그때서야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아 친구들과 그쪽으로 천천히 걸어가 보았다. 나와 친구들은 그 장면을 보고 경악을 했다. 태수라는 친구가 온몸이 물에 젖은 채
변사체로 발견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급히 심폐소생술을 하며 소리를 쳤지만 이미 늦은 것 같았다. 119 구급대가 급히 왔지만 그날 태수는 사망을 했다. 사망 원인을 물어보자 물에 빠진 것 같다고 했다. 우리는 텐트를 줬고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했다. 친구가 죽은 마당에 기분 좋게 술이나 마시고 있을 수는 없었다. 평소에 태수는 물을 무서워했던 친구라 이 찰흙 같은 어둠 속에 물에 들어갈 일은 없었다. 그렇게 텐트를 급하게 정리하던 중 친구 한 명이 화장실이 급하다고 다녀온다고 했다. 텐트 정리를 마무리하던 중인데도 화장실에 갔던 친구는 돌아오지 않았고 내 옆에 있던 친구가 찾아보겠다며 화장실로 갔다. 그렇게 어두운 바다 모래사장 위에는 나 혼자 남았다. 휴, 진짜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친구도 죽은 마당에 어두운 바닷가 근처에 혼자 남으니 선선한 바람도 소름이 돋게 느껴졌고 파도 소리도 무섭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30분이 지나도 화장실에 갔던 친구들은 오지 않았고 나는 그 친구들을 찾으러 화장실로 향했다. 화장실에 거의 다 왔을 무렵 눈앞에 이상한 행동을 하는 남자가 보였다. 포대자루를 질질 끌고 다니는 그런 행동 말이다. 처음에는 바닷가 주변에 있는 쓰레기들을 주워 담아 정리를 하는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포대자루 끝자락에 튀어나온 사람 발 모양이 보였다. 설마 내 친구들? 그 장면을 보자마자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었다. 도망가던, 소리를 지르던, 숨어있던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하는데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고 그 자리에서 덜덜 떨고 있었다. 바로 그때 포대자루를 끌고 가던 남자가 서 있는 나를 발견하였고 뚫어지게 날 쳐다보기 시작했다. 그 후 손가락으로 나에게 기다리라는 의미인 듯 손가락을 까딱거렸다. 정신을 차리고 반대쪽으로 미친 듯이 달렸다. 모래사장이라 뛰기 힘들었지만 평생 살아오면서 이렇게 뛰어본 적 없을 만큼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더욱 소름 돋는 건 그 남자였다. 그 남자는 포대자루를 바닥에 내버려 두고 날 죽일 듯한 표정으로 따라오기 시작했다. 드넓은 모래사장에 숨을 곳은 없었고 저 멀리 바다 근처에 있는 오래된 낡은 주택이 보였다. 문을 두드렸지만 인기척이 없었고 이상한 미친 남자가 쫓아오는 터라 낡은 주택 담장을 넘어 그 집안에 숨어있게 되었다. 누군가 살다가 버리고 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고 문 열린 방 안을 멀리서 살펴보니 소주병과 피운 지 얼마 안 된 담배꽁초들이 보였다. 아마도 사람이 살고 있는 건 확실했다. 잠깐 외출했거나 아니면 집을 비운 것 같았다. 나는 경찰에 신고를 하기 위해 주머니에 있는 휴대폰을 찾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아마도 그 남자를 피해 도망가다 휴대폰도 떨어뜨린 것 같았다. 실내인 건 알지만 그 집으로 들어갔다. 저기요, 아무도 안 계세요? 실례지만 잠시만 들어갈게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안방으로 들어갔다. 내 계획은 날 밝을 때까지만 있다가 몰래 빠져나가려고 했던 것. 시간이 흐르자 나도 모르게 눈을 감고 졸게 되었다. 잠시 후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리고 그 소리에 놀라서 잠에서 깼다. 한 놈은 어디로 갔는지 도저히 못 찾겠네. 신고라도 하면 큰일인데.
문틈 사이로 중년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고 급히 옷장으로 숨었다. 몰래 들어와서 죄송하다고 하며 나가려고 했지만 피 범벅이 되어 있는 그 남자 모습을 보았기에 숨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남자의 통화 소리가 들렸다. 어이, 김씨. 오늘은 3명인데 젊은 놈들이라 신선할 거야. 잡은 지 얼마 안 됐거든. 간이랑 콩팥, 눈알까지 아이스박스에 담아둘 테니까 돈 준비하고. 소름이 돋았다. 추측으로는 내 친구들을 말하는 것 같았다. 이 남자는 아까 이상한 포대자루를 끌고 다니던 그 남자인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 하필 숨어도 여기에 숨었다니. 무서움이 극에 달했다. 나는 장롱 안에 숨어있다. 언제 나가야 할지도 모르겠다. 나가게 되면 곧장 내 친구들처럼 죽임을 당하겠지? 이 생각 저 생각을 하고 있던 도중 그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피곤하네. 한숨 자야겠다. 그 남자는 내가 숨어있는 장롱 문을 열었다. 돈 좀 되겠는데. 눈앞에 붙여진 광고 전단지를 보고 문득 드는 생각이었다. 원양어선, 가족 모집, 월 500포장. 나는 현재 신용불량자이다. 빚만 가득한 상태였다. 부산에서 태어난 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 일 저 일 안 해본 일이 없을 만큼 수많은 직업을 가졌다. 하지만 한 달을 채 넘기지 못하고 그만두기 일쑤였고 적성에 맞는 일을 찾는다며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다 어느새 부록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다. 잘하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하고 싶은 것도 없는 돈만 벌고 싶은 생각만 가득 찬 상태였다. 그 광고를 보고 곧바로 연락을 하여 면접을 보러 가게 되었다. 면접장에는 외국인들이 꽤 많았고 간혹가다 50대 이상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들도 면접을 보러 오셨다.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인 것은 다들 인상이 험악하고 산전수전 다 겪어본 그런 느낌을 풍기는 분들이 대다수였다. 한참을 기다린 후 배의 선장으로 보이는 사람이 날 불렀다. 이근식 씨, 배 타는 일은 좀 해보셨습니까? 이 일은 처음이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많이 힘들 텐데 한 번 타면 1년은 육지로 못 나갑니다. 순간 고민이 많이 되었지만 한 달 500만 원이란 돈을 벌 수 있다고 하기에 아무 생각 없이 시켜만 주면 열심히 하겠다고 대답했다. 그렇게 면접을 보고 합격을 하였고 원양어선이 출발하는 날짜는 한 달 후였다. 한 달 후 승선 장소로 늦지 않게만 가면 되었고 준비물은 생필품 및 구급약, 작업복 정도만 챙기면 되었다. 그렇게 한 달이란 시간이 흘렀고 부산 자갈치에 대기하고 있는 원양어선에 승선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나 포함 외국인 노동자 10명 남짓을 태우고 배는 출발하였다. 배의 선장으로 보이는 사람이 이야기했다. 앞으로 여러분은 내가 시키는 대로 일해야 됩니다. 이 배에서는 내 말이 무조건 법입니다. 조금 황당했다. 면접 볼 때는 친근하게 이야기를 하더니 배를 타고 나서는 악질로 변하는 것 같다. 뭐 결국 돈을 벌 목적으로 온 것이니 따지지 말고 일만 하기로 다짐하였다. 그렇게 거친 물살을 가르며 달리던 배는
망망대해에 멈췄다. 평소에 배는 탈 일이 없는지라 배멀미가 심하게 올라왔다. 정신 차릴 수 없을 만큼. 그때 선장이란 사람이 소리쳤다. 자자, 빨리빨리 나오고. 느린 놈은 고기밥으로 바다에 던져버린다. 어떤 설명도 듣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그물을 당기기 시작했다. 하나, 둘, 하나, 둘. 머릿속에 아무 생각 없이 그물만 당기고 있었다. 그렇게 1시간 정도 흘렀을까? 정말 팔이 떨어져 나갈 것 같았고 죽을 만큼 힘들었다. 엄살이 아니고 정말 어떠한 일보다 힘들었다. 그렇게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다. 야, 누구 마음대로 앉아서 쉬노? 어디서 첫날부터, 에? 선장의 호통 소리가 들렸다. 그물 당기는 작업만 12시간 이상을 하고 나서 배 안에 조그만 침대로 들어가 누워있게 되었다. 씻거나 밥을 먹거나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힘들었다. 이런 생활을 1년 동안 해야 하니 눈앞이 컴컴해지기 시작했다. 망망대해 한가운데 도망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말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폐인이 되기 시작했고 통통한 내 몸은 어느새 말라 비틀어진 해골처럼 변해 있었다. 시간이 흘러갔고 2달이 지났다. 그날은 같이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2명이 보이질 않았다. 내 옆에 유일한 한국인 작업자가 있어 이야기를 꺼냈다. 사람이 좀 비는 것 같은데 어디 갔어요? 아, 그게 어젯밤에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다고 하던데. 그럼 시체는요? 뭐 바다에 던져버렸겠지. 실종 처리하면 되니까. 충격 그 자체였다. 그 생각도 힘든 일을 하다 보니 금방 잊혀졌다. 몸이 너무 고되고 힘들어 선장에게 다가가 이야기를 했다. 죄송하지만 도저히 일을 못하겠습니다. 육지로 좀 내려주세요. 선장은 나의 멱살을 잡고 죽일 듯이 노려봤다. 그날로 선장은 날 사람 취급하지 않았고 죽어도 일을 하다 죽어라는 식이었다. 다음날 몸이 너무 아파 일어나질 못했고 선장은 날 보더니 한숨을 쉬며 이야기했다. 에휴, 넌 안 되겠다. 급히 배를 돌리더니 어딘가로 출발했다. 도착한 곳은 이름 모를 작은 섬. 선장은 나의 멱살을 잡으며 일으켰다. 그 후 그 섬에 내려지게 되었다. 일 시키다가 못 쓰게 되면 버려도 된다. 외국인이었으면 바다에 던져버렸겠지만 한국인이라 말도 통하고 쓸만하겠다 싶어 데리고 왔지. 그 섬에 사는 어떤 남자에게 하는 이야기였다. 여기가 어디예요? 그 섬에서 나온 남자는 내 말에 대꾸하지 않고 날 질질 끌고 어디론가 향했다. 그 남자에게 끌려가면서 주변을 돌아보니 사람이 죽어도 모를 조용한 마을인 것 같았다. 나는 어떤 창고에 갇히게 되었고 그날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하기 시작했다. 낮에는 뜨거운 땡볕 아래에서 밭일을 해야 하고 저녁에는 창고에 갇혀 폭행을 당하는 일이 일상이었다. 그렇다. 나는 섬에 팔려온 것이다. 죽을 때까지 이 섬에서 노예 생활을 하며 지내야 한다. 그날 밤 사람들이 자고 있을 법한 새벽 시간에 눈을 뜨게 되었다. 그때 창고 틈 사이로 미세한 쪽문을 보았다. 순간
여기서 빠져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좁은 쪽문으로 몸을 구겨 넣어 간신히 창고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며 눈앞에 보이는 철로 된 대문을 열었다. 그때 경보음 소리가 미친 듯이 울렸고 곧바로 도망가기 시작했다. 조그만 마을이지만 읍내에 경찰서가 보였고 그리로 급히 들어갔다. 살려주세요. 제발 집으로 보내주세요. 네? 눈물을 쏟아내며 경찰관에게 이야기했다. 잠시 후 날 가둬두었던 남자가 경찰서 문을 열고 들어왔다. 저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날 가둬두고 폭행하고. 그 남자는 웃으며 경찰관에게 이야기를 했다. 형님, 새벽에 소란스럽게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후 경찰관이 하는 말을 듣고 할 말을 잃게 되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얼른 데리고 가. 나는 그 남자에게 다시 끌려가게 되었다. 도대체 이 마을에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걸까? 그 후에 난 어떻게 되었냐고? 이 마을에서 노예처럼 일을 하며 점점 기억을 잃어가고 있어. 아직도 내 머릿속에 생생한 기억으로 남아있다. 그날 그 집에서 목격한 그것을. 나는 대학교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는 중이다. 그 동아리는 빈집이나 흉가를 탐방하는 미스테리 동아리였다. 가입한 학생 수는 나 포함 7명 정도였고 각자 개성이 뚜렷한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중 유일하게 여학생이 한 명 있었는데 겁도 없을 뿐더러 유명한 흉가는 안 가본 곳이 없을 정도로 동아리에 딱 맞는 인재였다. 그날은 동아리 학생 중 한 명이 강원도에 위치하고 있는 알려지지 않는 2층짜리 폐가를 수소문하였다고 했다. 그 집에 대한 소문으로는 대략 5년 정도 방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그 집에는 신혼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2층 작은 방에서 남자는 흉기에 찔려 사망을 하였고 여자는 목을 매달아 사망을 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 정확한 사고 소식은 알려진 게 없어 소문만 무성했다. 나의 추측으로는 여성이 남성을 흉기로 찌르고 자살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동아리 학생들과 토요일 저녁 강원도로 출발하게 되었다. 그날은 7명 전원 참석하였고 다들 들떠있는 분위기였다. 흉가를 가는 것은 무섭지만 체험 후에 느끼는 성취감은 이루 말하지 못했다. 그리고 야식으로 고기 파티를 할 생각이었기에 다들 기대가 컸다. 그때까지만 해도 말이다.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비포장 도로를 한참 올라갔다. 길이 좋지 않고 어두운 탓이라 목적지까지 힘겹게 도착하였다. 사진으로 볼 때는 평범한 2층 별장으로 보였는데 들어갈 엄두조차 나지 않는 의심스러운 분위기였다. 시간은 새벽 1시. 자, 여러분,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다들 필요한 장비만 챙겨주세요. 필요한 장비라고 해봐야 랜턴 또는 호루라기, 본인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물건이었다. 그렇게 각자 장비를 챙기고 잠시 대기했다.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가 심령이 나타날 확률이 높은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들어가시죠. 일렬로 걸으며 천천히 폐가로 향했다. 현관문은 일반 도어락이었는데 배터리가 없어서인지 아니면 고장난 탓인지 쉽게 열렸다. 들어가자마자
오래된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고 사방에 거미줄이 가득했다. 그리고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삐그덕 되는 소리가 났다. 아마도 거실 바닥이 나무로 되어 삭은 탓인 것 같다. 1층은 별다를 것이 없었다. 그냥 방치되어 있는 오래된 빈집, 그게 다였고 우리는 2층으로 향했다. 소문이 무성한 곳은 2층 작은 방이라 기대감이 차올랐다. 2층에는 2개의 방이 있었고 한 방은 서재로 활용되던 방으로 보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문이 무성한 작은 방만 남게 되었다. 기대를 하며 문고리를 잡아 돌렸다. 그런데 문이 잠겨 있었다. 그때 동아리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 자칭 문딱이라고 불리는 어떤 문이든 신기하게 여는 그가 앞장섰다. 그는 주머니에서 핀셋을 여러 개 꺼내어 연결하더니 문고리 틈 사이로 집어넣었다. 그러자 딸깍 소리와 함께 잠긴 문이 열렸다. 나는 말 대신 엄지를 치켜 세워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렇게 작은 방 문을 열었다. 그 방에는 옷장과 책상이 있는 단조로운 방이었다. 다른 방과 차이점이 있다면 바닥에 검붉은 액체가 굳어 있다는 점. 소문이 사실인 듯 피가 말라서 검게 변한 흔적들이 보였다. 그 외에 특별한 건 보이지 않았다. 그때 후배 한 명이 재미있는 제안을 했다. 선배, 우리 가위바위보 지는 사람 이 방에서 1시간 동안 혼자 있는 거 어때요? 다들 동의하는 분위기였고 특별한 것도 없는 집이라 나도 동의를 했다. 그때 멈췄어야 했다. 결국 꼴찌는 유일한 여학생 미영이가 당첨이 되었고 동아리 대표로서 이야기했다. 미영아, 괜찮겠어? 안 내키면 안 해도 돼. 미영이는 걱정 말라며 스스로 방문을 닫아버렸다. 그렇게 우리는 폐가 밖으로 나왔고 고기 파티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미영이가 나오는 시간에 맞춰 먹을 수가 있으니까. 시계를 보며 이야기했다. 얘들아, 미영이가 2시 반쯤 들어갔으니 3시 반에 데리러 가면 되겠지? 에이 선배, 무서우면 알아서 나오겠죠. 미영이가 걱정이 되긴 했지만 워낙 겁이 없고 유명한 흉가는 다 가본지라 이런 폐가 정도는 우습게 생각할 거라 생각이 들었다. 고기 파티 준비를 끝내고 나니 미영이가 들어간 지 벌써 1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었다. 얘들아, 미영이 데리러 누가 갈래? 숯을 피우고 있던 태식이가 손을 들었다. 선배, 제가 갔다 올게요. 말이 없고 조용한 성격에 묵묵히 할 일 다하는 성실한 후배였다. 그래, 얼른 데리고 와, 배고프다. 그렇게 태식이는 폐가로 들어갔다. 얼마간 시간이 흘렀지만 태식이와 미영이는 나오지 않았다. 둘이 폐가 안에서 썸 타고 있나? 아무리 기다려도 나오지 않자 답답한 나머지 직접 폐가로 들어가게 되었다. 집 안에 들어서자 아까 맡아보지 못한 이상한 냄새가 났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2층으로 올라가 작은 방 문을 열었다. 그 광경을 보고 할 말을 잃고 내 몸은 얼어붙었다. 태식이는 바닥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고 미영이는 목을 매달아 사망한 상태였다. 그 끔찍한 장면에 유독 내 눈에 기억이 남았던 건 미영이었다. 뱀처럼 혀가 길게 나와 있고 눈을 뜬 상태로 죽어 있었다. 더 소름이 돋았던 사실은 미영이의 눈동자였다. 눈을 감지 못하고 사망한 상태였는데 어딘가를 보고 있는 초점이었다. 나는 그리로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곳에는 흉측하게 일그러진 얼굴에 입이 찢어진 여자로 보이는 무언가가 날 지그시 바라보고 있었다. 옛날 어린 시절 내가 다녔던 학교에 약간 모자란 형이 한 명 있었다. 나보다 2살이 많았던 그 형은 늘 침을 흘리고 다니며 반곱슬 머리가 떡진 채 굵은 입술에는 항상 피를 흘리고 있었는데, 그 일을 목격하기 전엔 그 피라는 게 어려서인지 그리 신경 쓰이지 않았다. 당시 내가 살던 곳이 농촌이라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거리는 늘 자신의 몸이었기에 그리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않았나 싶다. 더군다나 그 형은 말을 잘 못했다. 더듬거리면서 한마디씩 말을 꺼내긴 했는데 그 말도 거의 알아듣지 못할 수준이라 그 깡촌 시골 분교 선생에게도 무시를 당하곤 했었다. 하물며 지나가는 5살 꼬맹이도 그 형을 보고 무시를 했는데 더 말이 필요했을까? 무더운 여름날 하루는 내가 숲으로 바람을 쐬러 갔었다. 숲속 그늘 속을 걷거나 바위 위에서 낮잠을 즐기는 게 그 당시 내 취미였던지라 방학 땐 항상 숲속에 머물며 지냈었다. 나아가 한겨울에도 숲속에 있고 싶어 큰 바위 밑에 몇 달간 공을 들어 굴을 파고 아지트를 만들었던 나였으니 말 다 했지. 항상 오르던 그 산에, 항상 그 자리에 있던 그 바위에 올라 나는 잠을 자고 있었고, 해질 무렵이 되거나 해가 떨어져서야 집으로 돌아오곤 했다. 그리고 그날 나는 지금도 미스테리라는 단어로 남겨져 있는 내 머릿속 그날을 기억을 얻게 되었다. 산 너머로 해가 기울어가는 걸 본 나는 몸을 일으켜 대충 옷을 털고 바위 아래로 내려왔다. 밥 먹을 시간이 한참 지난지라 꾸중할 할머니가 떠올라 핑곗거리를 생각하며 숲을 걷고 있었다. 시끄럽게 울어대는 벌레 소리와 간간히 들려오는 개울물 소리, 그리고 그 소리 틈을 타고 뭔가 찍찍 쩝쩝대는 소리가 조금씩 들려왔는데 지금껏 들어보지 못한 이상한 소리라 호기심이 생겼다. 그리고 호기심은 호승심을 낳았고 알 필요도 없는 것을 꼭 알아야만 하겠다는 충동욕을 일으켰다. 소리의 근원을 찾아 걸었던 게 아마 30분 남짓. 해져가는 산속에서 길을 찾을 수 있었던 건 항상 다니던 산길이었고 늘 비상용으로 후레쉬를 들고 다녔으니 헤매는 일은 없었다. 마을 끄트머리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귀신 나무라 부르던 가지가 축 늘어지고 곳곳에 오색띠가 메어져 있는 나무 밑에서 그 형을 보았다. 그 바보 형. 다행히 불을 밝히고 있는 낡은 가로등 불빛에 내 후레쉬의 빛은 눈에 띄지 않았고 숲을 속에 숨어 모든 걸 볼 수 있었다. 뭔가를 질척거려가며 허겁지겁 먹고 있는 그 형은 주위를 두리번 걸어가며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으르렁대고 있었다. 어려서인지 무섭다거나 위화감은 들지 않았다. 다만 호기심이 더더욱 치밀어 올라 그 형이 먹고 있던 것에 눈을 집중했다. 하지만 나무 줄기가 만들어낸 그림자 때문에 보이지 않았고 답답한 마음에 옆으로 한 걸음 발을 옮기던 순간 발 아래 장가지를 밟고 말았다. 놀란 나는 그 형이 있던 곳으로 눈을 돌렸고 순간 늑대 울음소리와 비슷한 울부짖음이 들려왔다. 그 형이었다. 다행히 나를 눈치채진 못한 것 같았다. 가로등 불빛을 마주한 그 형의 입과 손엔 피가 흥건했었고 무언가의 뼈 같은 게 왼손에 들려 있었다. 하지만 내가 도독 놀랐던 건 그것이 아니었다. 이 울음소리, 몇 년 전부터 밤마다 들려오던 소리였다. 마을 사람 누구도 그 소리의 이유를 자세히 알지 못했고 그냥 산에 사는 산짐승의 소리라고 치부했었기에 나를 포함해 마을 사람들은 그리 대수롭지 여기지 않았었다. 허나 진실은 이것이었다.
바로 이 형이었다. 움직이기 시작한 그는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네 발로 기어다니고 있었고, 나는 몸을 숨겨 더더욱 조심스럽게 그곳을 빠져나와 집으로 향했다. 학교에서 본 그 형은 두 발로 걷고 있었고 손이나 몸에 피 같은 거 전혀 보이지 않았다. 이상한 울음소리도 내지 않았고 다만 입가의 피는 늘 보던 것과 똑같았다. 생각해보니 굵은 입술에 묻어져 있는 그 피는 절대 굳거나 옅어지지 않았었다. 학교를 마치고 향한 곳은 마을 끄트머리에 있던 귀신나무. 어제 그 장소. 그 형이 뭔가를 먹었던 것을 확인했지만 별다른 이상한 점은 없었다. 내가 잘못 본 걸까? 하지만 분명히 그의 손과 입에 낭자한 그것은 피였다. 만약 이곳에 명확한 증거가 있었다면 난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다녔을 것이다. 하지만 정말 아무런 이상한 점도 보이지 않았다. 하다못해 주위에 피 한 방울 보이지 않았다. 그날 이후 나는 몇 번이나 그곳 근처에 숨어 그 형의 모든 걸 목격했고 눈에 담았다. 하지만 다음 날이면 평소와 다름없이 그냥 동네 바보로 변하는 그를 보았고, 그곳 근처는 언제 그랬냐는 듯 그저 우두커니 서 있는 나무만이 자리할 뿐이었다. 그때부터였을 것이다. 믿지 못할 것에 대한 믿음이 생긴 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있어서 그는 소설이나 영화에서나 등장하는 괴물의 그것이었다. 증명할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러나 내 눈에는 분명히 보이고 있는 이 모든 진실. 그 어린 나이에 증명이라는 말을 머리에 새길 정도로 그것은 충격 그 자체였다. 꿈속에서도 보이는 내가 목격하고 있는 그 장면. 그것을 밝힐 간단한 방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방법을 실행치 못한 것은 지금도 왜인지 나조차 궁금하다. 두려움 때문이었을까? 울고불고 때렸어 마을 어른들과 함께 목격했다면 분명 마을 어른들은 그 현장을 잡았을 것이 분명하다. 더불어 그의 정체와 그가 먹고 있던 그것도. 그 일을 목격한 지 거진 1년이 지났다. 나는 개울가에 앉아 가재를 잡으며 놀고 있었고 한창 가재를 잡아 집게 다리를 잘라내려고 하고 있는데 같은 마을에 살던 동생 하나가 다가와 나에게 말을 건넸다. 경구 형 죽었대. 어른들 말로는 오늘 아침에 마을 저수지 물에 빠져 죽었다고 하더라고. 어린 나이라면 누군가의 죽음을 그리 심각하게 생각할 줄은 모른다. 하다못해 자신의 가족이 죽는 일이 있어도 말이다. 그저 한번 울기만 할 뿐이지. 허나 그때 나는 왜 죽었을까? 나 말고도 누군가 알고 있었나? 하는 생각이 심각하게 들었다. 그가 죽고 난 후 나는 몇 번 그 나무 아래로 찾아갔다. 허나 반기는 것은 스산하게 부는 바람과 그 바람에 날려 흔들리는 귀신나무의 밧줄과 이파리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우두커니 비추고 있는 가로등은 언제부터인가 불이 간당간당하더니 한 번씩 꺼질 때도 있었다. 그 형이 죽고 난 후 얼마 안 되어 나는 가정 형편 탓에 다른 곳으로 전학을 갔고 그곳에서 초중고를 졸업하여 성인이 되었다. 그리고 나는 기억 속의 모든 걸 담아둔 채 20여 년이 지난 지금 이렇게 그날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아직도 나는 그날의 일이 분명한 진실이라 당당히 밝힐 수 있다. 거제도의 어느 마을에서 일어났으며 나만이, 아니 일부 사람들만이 알고 있었을 것이라 믿고 있는 그 이상한 이야기. 나는 지금 그 20여 년 전의 일이 몇 달 전부터 갑자기 떠올라 그 마을, 내가 유년 시절을 보냈던 그 거제도에 내가 살았던 그 옥산 마을에서, 그리고 그를 목격했던 그 나무 아래에서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내가 보았던 것이 무엇이든 상관없다. 진실이 아니라고 부정하고 싶을 때가 많지만 진정 부정하고 싶은 건 지금 이 자리에, 아직도 이 자리에 그 가로등 불빛이 아직도 간당간당 불을 깜빡이고 있다는 그것. 그날 또한 평소와 다를 게 없는 날이었다. 아빠, 이번 달 용돈 좀 보내줘. 아빠에게 문자를 하고 시간이 흘렀다. 돈 보냈다. 아껴 써라. 간단한 문자 메시지와 함께 50만 원이 입금되었다. 아빠는 59세에 직업은 환경미화원으로 근무를 하고 계신다. 엄마와 이혼을 하고 나와 떨어져 지내고 있지만 가끔씩 연락을 하고 지낸다. 뭐 연락이라고 해봐야 용돈 보내달라는 이야기뿐. 싹싹하고 친근한 아빠와 딸 사이는 아니었지만 몸만 떨어져 있을 뿐 무뚝뚝한 여느 부녀와 다를 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에게 심상치 않은 우편이 날라왔다. 수취인 이름을 보니 김정민. 바로 아빠의 이름으로 날라온 채무 독촉장과 신용카드 내역서였다. 우편물을 뜯어 확인을 해보니 아빠가 연체를 하여 연락이 되지 않으니 유일한 가족인 내가 사는 집 주소로 우편물이 날라온 것이다.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에서 아빠가 돈을 빌렸다는 사실에 놀랐다. 거기에다 카드 내역서를 확인해보니 유흥주점에서 신용카드로 200만 원 가량을 결제한 것도 확인이 되었다. 아빠가 절대 이럴 사람이 아닌데. 아빠는 평소 술을 즐기기는 했어도 씀씀이가 크지 않아서 기껏해야 막걸리에 간단한 안주를 곁들여 마시곤 하셨다. 나는 급하게 고모에게 연락을 하여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고모, 아빠가 돈을 너무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혹시 아는 거 있으세요? 안 그래도 너에게 연락하려던 참이었는데 지금 네 아빠가 연락이 안 돼. 경찰에 가출 신고는 해놨는데. 알고 보니 벌써 석 달 전 아빠는 가출 신고가 되어 있었던 것이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건 신용카드 내역에 찍힌 유흥주점에서 200만 원을 쓴 날은 한 달밖에 되지 않았던 것이었다. 그렇다면 아빠는 가출한 상태에서 유흥주점에서 그 많은 돈을 썼던 걸까?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낀 나머지 다음날 경찰서에 찾아갔다. 가출 신고가 되어 있는 전북 전주 안산경찰서 수사팀도 당황하긴 마찬가지였다. 알고 보니 가출 신고가 된 후에도 아빠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화도 걸고 문자도 보낸 기록이 있었다고 했다. 심지어는 아빠가 가출 신고되어 있는 상태에 경찰관이랑 직접 통화도 했다고 하였다. 그 내용은 제가 가출 신고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답답해서 잠시 바람을 좀 쐬고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연락하겠습니다. 그 전화를 끝으로 가출 사건은 종결을 짓기로 하였다고 했다. 그런데 딸인 내가 찾아와 아빠와 통화도 안 되고 카드 내역서를 보여주며 돈을 쓰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수사팀에서는 재수사를 들어가기로 했다. 경찰은 아버지 휴대폰을 이용해 경찰과 통화를 하고 딸에게 문자 메시지와 용돈을 보내는 인물이 아버지가 맞는지부터 확인을 들어갔다. 우선 아버지 김씨 주변을 탐문하던 중 전주 완산구청에서 김씨와 환경미화원으로 함께 일한 이씨가 있었는데 이씨 집 주소로 실종된 김씨 이름으로 보낸 택배가 있었다. 김씨가 이씨 집으로 택배를 보냈네? 경찰은 이씨를 바로 경찰서로 불렀다.
김 씨 근황에 대해 물어보자 제가 최근에 김 씨를 보긴 봤는데 지금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요. 형식적인 말만 반복했다. 제가 출근할 시간이 다 돼서 전 가보겠습니다. 이에 경찰은 이 씨를 돌려보냈다. 그런데 이 씨가 나간 자리에 이 씨 것으로 보이는 가방이 놓여져 있었다. 실수로 가방을 두고 간 것이었다. 경찰은 바로 그 가방을 살펴보니 실종된 김 씨 명의로 된 통장이 나왔다. 딸이랑 연락하고 용돈도 보내던 김 씨의 통장이 왜 갑자기 이 씨 가방에서 나와? 수상하게 생각한 경찰은 다음날 이 씨의 집에 방문했지만 이미 도주를 한 상태였다. 몸은 도망갔지만 이 씨의 집에는 결정적인 단서들이 남아있었다. 먼저 김 씨의 휴직계와 병원 진단서를 발견했다. 본인이 직접 휴직계를 제출했는지 확인을 했지만 구청에서는 팩스로 받아 누가 보냈는지는 확인이 어렵다고 했다. 병원 측에도 연락을 했지만 김 씨가 병원에 방문했다는 사실은 확인이 되지 않았다. 집에서 발견된 병원 진단서 양식 자체가 병원에서 사용하는 것과 달랐고 위조되어 있었던 것이었다. 경찰은 뭔가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씨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일단 체포를 하기로 했다. 이 씨가 시내버스를 타고 시외버스 터미널로 간 뒤 서울을 거쳐 인천 부평의 지하철 1호선 백운역으로 이동한 흔적을 확인했다. 백운역 근처에서 이 씨의 행적을 뒤쫓던 경찰은 한 PC방 앞에서 잠복을 하고 있었다. 그때 이 씨와 인상 차이가 비슷한 남성이 PC방으로 걸어 들어갔고 그 자리에서 체포하였다. 경찰서로 데리고 오긴 했지만 범행 현장이 밝혀져 나온 것도 아니고 김 씨 시신이 발견된 것도 아니라 증거는 아무것도 없었다. 김 씨가 이 씨에게 부탁을 하여 일부러 숨겨달라고 한 게 아니라면 이 씨가 김 씨를 사망케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김 씨 어디에 묻었어? 경찰은 밑도 끝도 없이 바로 말을 던졌다. 무슨 말이에요? 저는 안 죽였어요. 그때 표정을 보니 이 씨는 당황해하는 얼굴이었고 수사팀의 질문 강도가 높아지자 스스로 자백을 했다. 사실 제가 죽였습니다. 그 사건의 진실은 이랬다. 안산구청에서 15년 동안 함께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이 씨와 김 씨는 이날도 여느 때처럼 이 씨의 집 근처 중국집에서 술을 한 잔 기울였다. 그리고 2시간 후 술을 한 잔 더 하기 위해 둘은 이 씨 집으로 향했다고 했다. 그런데 술에 취한 김 씨가 이 씨에게 욕을 퍼붓기 시작하였고 화가 난 이 씨가 주먹을 휘두르며 몸싸움을 벌였다고 했다. 그리고 그 싸움은 이 씨가 김 씨의 목을 조르면서 끝이 났다고 했다. 정말 홧김에 죽였습니다. 이 씨는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강조했지만 경찰은 믿지 않았다. 그 이유는 시신을 유기하는 과정이 말도 안 되게 치밀했기 때문이다. 이 씨는 김 씨의 시신을 자신이 사는 원룸에 다음날까지 그대로 두었다. 다음날 마트에서 사온 50리터짜리 검은색 비닐봉투 15장으로 시신의 상반신과 하반신을 몇 겹으로 싸고 이불로 시신을 감쌌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불 위에 다시 100리터짜리 종량제 쓰레기 봉투 2장을 더 씌웠다. 그러니까 곁으로 보면 누가 이불을 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리는 걸로 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 씨 업무는 쓰레기 수거 차량에 뒤에서 쓰레기를 던져넣는 담당이었다. 이 씨는 자기 구역에 쓰레기로 위장한 김 씨의 시신을 미리 가져다 놨고 그 시신을
함께 일하는 동료와 함께 쓰레기 수거 차량에 던져 넣었다. 심지어 이때 동료에게 무겁다며 도와달라고까지 이야기했다. 동료는 알지 못했다. 이불인 줄로만 알고 있었던 것. 쓰레기 차량은 그대로 전주 시내의 한 소각장으로 이동했다. 소각장에 도착한 차량은 널따란 입구에 싣고 온 쓰레기를 그대로 쏟아내고 나면 대형 기계가 쓰레기를 집어 그대로 불구덩이로 들어간다. 이 과정에서 쓰레기 사이에 시신이 있는지 확인하기는 쉽지 않았다. 즉, 이 씨가 이 모든 걸 다 알고 계획을 하여 시신을 이곳에 처리한 걸로 밖에는 보이지 않았다. 그 이유 때문에 우발적 살인은 말이 되지 않았다. 김 씨의 시신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됐다. 그렇게 이 씨는 김 씨 휴대폰을 사용해 김 씨인 척 딸에게 문자도 보내고 용돈도 보냈던 것이다. 아빠가 살해당한 줄도 모르고 그 살인마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너무 화가 나고 소름이 끼쳤다. 그리고 살아생전 아빠에게 잘해드리지 못해 후회스럽고 눈물이 났다. 그 살인마는 범행을 뉘우치거나 후회하는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결국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현재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